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공수처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추천이 불발돼가지고 공수처장 추천이요. 지금 법안을 개정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당은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야당은 이거는 뭐 깡패짓이다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그러고 있고. 검찰 관련해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이제 감찰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도 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고 국회도 검찰도 다들 힘듭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 얘기도 좀 여쭤볼 게 좀 있고 서울시장 얘기도 여쭤볼 거 있고 다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부터 할까요? 공수처 얘기부터 잠깐 여쭤보면은 일단 뭐 추천 시한은 끝난 거고 그죠? 그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이제 중단이 된 거죠. 네. 또 종료가 됐다고 보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법안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제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추천위를 재구성한다 또는 추천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후보군을 다시 물망에 올린다.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로는 네. 야당 쪽 추천위원회 입장은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들 외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2명 추천한 네. 그 사람들 말고는.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이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 얘기는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남은 카드는 법 개정 카드밖에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쉬운 얘기로 그냥 아니 그러면은 야당 측 추천 쪽 그 인사들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그냥 대승적으로 그 사람들 하게끔 해서 그러면 더 막 공정성이 담보되고 그림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 추천위원회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밖으로도 안 알려져 있고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논의 과정에서 잘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변협 회장이 그러면 야당 여당 다 빼고 변협하고 대법원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정하고 중립적일 테니까 해보자라는 제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되는 그것도 아마 거예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서로 못 믿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공수처가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장이 있어야지 뭐가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법안을 바꾼다. 이거 실제로 진행을 하십니까? 어제 신동근 의원께서는 네. 뭐 한다. 12월 2일까지. 어제 저희가 그 법사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기자회견도 했고요. 네. 이 상태로라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네. 25일 날 지금 25일 관련된 법안 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25일 날 관련된 법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법안 소위하고 그럼 만약에 이제 계속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일정상으로 보면은 본회의 통과가 12월 2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연내 출범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12월 2일 날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네.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이제 가동이 돼야 되겠죠. 바뀐 규정에 따라서. 이미 이제 충분히 그 현재 제출되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된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천위원들의 후일담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자료들 다 많이 내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가동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그게 법이 개정된다는 게 7명 중에 지금 6명이 찬성해야지 되는 건데 그걸 5명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식이 되겠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추천위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러면 다시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야당은 당연히 거기 협조 안 할 거 아닙니까? 추천위원 뭐 추천도 안 할 거고,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또 야당이 대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법 개정 논의할 때는 좀 논의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약속이 있었고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을 해주겠다. 물론 그 비토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이거는 조금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애초에 그 비토권을 주장해서 야당이 싫어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처음 패스트트랙 올라갈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말을 결과적으로는 뒤집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정치적인 부담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공정하다는 게 여야가 다 합의해서 만든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야당 빼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비토권 제도를 뒀을 때 네. 저희들이 내세웠던 것은 이 비토권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장을 뽑을 수 있는 장치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악용이 돼서 아예 공수처 자체를 출범 못 시키는 네. 또는 지연시키는 제도로 쓰인다.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비토권의 취지에서 벗어난 제도의 오용 남용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비토권 얘기를 했을 때도 야당에서도 뭐라고 심지어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들이 이 비토권을 그러면 출범을 못 시키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비토권 사실 무용하다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출범을 거의 이제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도 오용과 남용의 경우에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야 공정하다라는 말씀도 일비가 맞긴 맞는데요. 야당의 지금 전제는 뭐냐면 주장의 전제는 뭐냐면 법원행정처 처장이라든지 또는 대한변협 회장이 여당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법원행정처장한테 이야기하면 법원행정처장 대노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당 사람이냐 이렇게 할 거고 대한변협 회장 역시 펄쩍 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뭔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이대로 흘러갈 예정이겠네요, 그죠? 법안 바꾸고 어쨌든 출범을 한다. 이게 지금 그 여당은 가장 큰 목적이죠. 지금 올해 안에 출범한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설특검법이란 법이 있어요. 예. 이 상설특검법도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여당들, 야당들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비토권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법률이 불공정하다고 야당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제는 당연히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변협 회장이 야당 사람이나 여당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여러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면 뭔가 야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검찰 얘기 잠깐 더 해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한다고 지금 법무부가 시도를 했는데 어제 대면 조사는 못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좀 대검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뭘 조사한다는지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조금 이게 법적인 걸 떠나서 너무 쉬운 말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망신 주기, 모욕 주기, 찍어내기 나가라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검찰이 그동안 이제 수사를 하면서 소환 조사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대면 조사를 할 때 했던 것과 과연 다른가? 검찰은 항상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는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점을 강조해왔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검찰총장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그 총장을 감찰하는 게 물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겠지만 그래도 총장이잖아요. 총장이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어떤 불협화음 없이 감찰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면서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실제로 감찰을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대검도 법무부도 감찰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 감찰하겠다. 이러면 너 안 받을 거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징계할 수 있을 거고. 이런 포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보기에는.
글쎄 뭐 감찰을 어떻게 해야 뭐 매끄러울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완전히 열려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원칙대로라면 감찰의 지휘고하는 없죠. 네. 그러면은 원칙이 있고 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부드럽게 막 꾸며가지고 막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굳이 후제를 선택해야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그냥 감찰 받고 감찰을 받는 순간 사실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찰을 받는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수사지휘를 통해서 지금 이미 뒤에 빠져 있으라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장모나 처에 관련된 사건 당연히 뭐 검사 윤리 강령에 따라서 뒤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해서 뒤에 빠져 있으라고 수사지휘를 받은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야 뭐 당연히 빠져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검찰의 수장이 법무부에 감찰을 받게 되는 순간 이게 제대로 된 업무 수행,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나가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대검 입장은. 아니 수사지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미 뭐 그 사건에서는 뒤에 물러나 있어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심지어 뭐 정치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뭐 하겠다고는 안 했죠. 뭐 그냥 열어놨지 뭐 하겠다고는 안 했죠. 뭐 그런 것까지 막 그렇게 고민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선의 방법은 감찰을 떳떳하게 받아라 이런 뜻이세요?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러면 감찰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받으면 뭐 징계하겠죠 아마 법무부에서 그죠? 그래서 감찰이 필요한 부분은 감찰을 받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로 조정이 돼서 감찰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저는 안 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수사지휘가 이루어졌었던 과정을 보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세우다가도 결국은 수사지휘를 다 수용하는 형식으로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감찰을 하겠다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뭐 라임 옵티머스도 있고 뭐 언론 사주들 만난 거 중앙지검 시절에 라임 옵티머스는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언론 사주들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부인을 안 했죠. 부인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예를 들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검찰총장으로서. 아시다시피 지금 그 검사들의 행동 윤리 강령을 보면 사건 관계자인가 회합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죠. 양쪽 언론사와 관련된 사건이 다수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앙이고 하나는 조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도 만났다는 사실 부인은 못하면서 반박으로 그 당시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되물었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자 이제 대답을 못하는 모습이 잠깐 이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원칙대로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되게 시끄러운 지 오래됐어요.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피곤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을 지지하든 간에. 지지 안 한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더 피곤하겠죠. 이거 어떻게 좀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이 상태로 한 명 나갈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혼란 또는 소란, 뭐 피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과거에 왜 없었냐 보면은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실 한 식구였죠. 완전히 같이 한 몸처럼 움직였었고 뭐 내부적 분란이나 이런 소란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런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른 문화와 분위기 또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식구가 아닌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 그래서 뭐 물밑에서의 지시나 이런 건 없고 꼭 지시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잘 수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면 어느 정도 필요한 과정 아닐까?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게 지금 뭐
지금 많이 뉴스에 나와서 아시겠지만은 정의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 동시에 올라가 있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하고 저희들이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유예 기간이 4년 들어가 있어요. 그 네. 50인 미만 사업장. 근데 50인 미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동자가 지금 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유예 기간 주면 어떡할 거냐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이 4년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저희가 어떤 기업의 입장을 듣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 한국노총 쪽의 입장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네. 4년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이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원청에게 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있고 원청에게 네. 책임을 물리는 건 4년 유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도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네.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안 하거나 또는 외주화를 할 경우에도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4년 유예 기간 동안 쉬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칙을 보면은 정부가 안전 의무라든지 보건 의무 확충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4년 유예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법안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정의당은 네, 여기서 뭐, 논의할 수 있다고 했던데. 뭐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정의당은 좀 강화하자는 쪽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상태인데 이거보다 정의당 안쪽으로 조금 더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얘기해 볼 수 건가요? 있죠. 얘기할 수 있다. 네. 근데 민주당 자체가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지금 당내 설득 작업을 거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도 민주당 의원 한 90분 가깝게 이제 산안법보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당대표님하고 법사위원들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저나 많은 사람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분위기는 좀 그런 식으로 잡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행상은 좀 볼게요. 저희들도. 근데 이걸 좀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 서울시장 출마 지금 이분 저분 바깥에서 많이들 해요. 그죠? 다른 당도 하고. 박주민 의원은 뭐 처음부터 서울시장 뭐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분인데 별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 고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밖에서도 여쭤보시던데 많은 얘기 듣고 있고요. 예. 또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언제쯤이면 뭐 기다 아니다 얘기 나오겠습니까? 뭐 빨리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막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저도 짧게 고민하고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짧게 고민하겠다고 네. 조만간 답을 주시겠네요. 그죠? 그거 고민하신다고 피곤하셨나? 오늘 엄청 피곤해 보이세요 요새. 그건 아니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사참위법 개정안 세월호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된 거 또 모자보건법 닥특제 관련된 그다음 평등법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슈에 좀 관여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의원들 만나고 설득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좀 나름 진이 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한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제 전세 관련된 대책 나왔잖아요. 서울시장이 만약에 나오시게 된다면은 부동산이 이번에 가장 큰 아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부 대책. 이거 좀 미봉책 아니냐? 영끌했는데 모아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뭔가 조금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조금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더 이제 공격적인 공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할 때 공급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결정을 해도 3년 짧게는 길게는 5년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궁리를 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좀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정책적 의지를 좀 심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비전, 서울시에 대한 비전 이건 나중에 출마 선언하면 저희들이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